네, 준비되시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리드 타임 증가 그랬어요. 이게 답이겠죠. 그죠? 예. 이 타임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에서 곧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이 길어진다, 비용이 늘어난다.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가 ERP 도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 경영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창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ERP를 도입을 했는데 이 리드 타임이 증가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리드 타임을 줄이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내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이런 타임이 나온다. 이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시간을 증가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에요. 자, 이번에 결산 작업의 단축. 그죠? 월말 결산하고 하잖아요. 기업들은 매월 결산, 말에 결산을 합니다. 이때 일을 하는 거 보면은요, ERP가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회사들 보면은 한 일주일은 거의 집에 못 가고 야근하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겠죠.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당연합니다. 우리 ERP는 분산 처리를 하지만 한 군데 모아서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죠?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ERP의 도입 예상 효과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핵심 부분,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핵심 부분을 전면 개편하는 거예요. 리엔지니어링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급진적 업무 재설계.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죠. 그죠? BPR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BPR 여러분들 요 뒤에 R이라는 의미,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재설계라는 뜻이죠. 재구축이 아니고 재설계다. 조금 혼동될 수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3번 문제에 출제가 됐던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의 just in time. 이것도 일종의 경영혁신 활동 중에 하나죠. 이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자.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재고들을 그래서 비용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1번의 MRP 같은 거는 자재 소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산에서 보면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년도에 우리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든다. 그럼 내년도에 우리 자동차, 비행기, 배를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생산 자원들이 부족한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가 또는 능력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대책 계획을 세우는 게 총괄 생산 계획이에요. 이런 총괄 생산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주 생산 계획, 그죠? 그래서 마스터 프로덕티브 플랜 그래서 MPS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월 또는 월 주간 단위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PP는 이제 년 얼마 이렇게 됐어요. 그걸 12분으로 나누면 월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주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주 생산 계획이다, 기준 생산 계획이다. 제품별로 얼마만큼 생산할 건지, 그죠? 그걸 M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이 자재들을 언제 발주해서 언제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죠? MPS 수립된 건 생산 계획 차질 없도록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MPS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창구에 그거와 관련된 재고들이 얼마큼 있는지 재고 현황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MPS에서 어떤 제품 하나 만들 때 어떤 자재들이 몇 개씩 필요한지 이런 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BOM이라고 하죠. 자재 리스트. 이 세 개의 정보가 있어야만이 MRP를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재 소요 계획 수립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측치하고 또는 수장이 주어졌을 때 구매 조건, 리드 타임이라든가 안전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는 구매 방식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MRP를 수립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컴퓨터로 나중에 다 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클라우드 ERP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 컴퓨터, 빅데이터 기술, 그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선 통신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정보를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단히 접속만 해서 이용료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클라우드 ERP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클라우드 ERP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서 하던 우리가 ERP를 개발해서 구축을 하던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이거 ERP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업체에다가 이용료 내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클라우드 ERP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어떤 지원을 요구하겠죠.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 100%딱 맞게 맞춰줄 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ERP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일반적으로 조금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굳이 뭐 ERP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들. 저비용으로다가 그죠? 장비 같은 거 살 필요도 없이 돈 들여서 그런 구축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웹파드 서비스도 한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저장 장치가 작아요. 그러면 웹파드에다가 이용료 내고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내용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 ERP도 ERP 서비스를 ERP 정보 시스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그죠? 거기 서버 장비 이런 거 뻥뻥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적은 비용 들여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정적인 거하고 보안하고는 여러분 보안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이 클라우드 ERP는 우리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ERP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ERP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IT 자원들이 필요하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용료만 해서 쓰면 되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관리해 주니까. 자,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스마트 환경이 정착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무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자, 4번에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 기능. 이게 답이 되겠죠?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이면 이 클라우드 ERP 쓸 수 없어요.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개방적이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ERP 구축 방법 분석 단계.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현재 업무파 얘는 설계 단계에서, 그죠? 예, 설계 단계에서 하는 아니죠? 예, 설계 단계가 아니라 예, 분석 단계 처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분석 단계에서 합니다. 그죠? 예. 현업 요구 사항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단계에서요. 주요 성공 요인 도출, 그죠? 뭐 CSF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꼭 해야만이 이거 잘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내야 그거 위주로 관리를 잘 해서, 그죠? 예.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 아니에요. 자, 4번에 답이 되겠죠. 이게 분석이니까 분석 단계에서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1번 이거는 전부 다 예,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외에 TFT 구축이라든가, 그죠? 예, TF2 경영 비전 도출이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것들 예, 설계 단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현업 요구 분석 as is, 그죠? 예, as is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분석 단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갭 분석은요, 그죠? 예,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패키지 사람들 구매한다고 그랬죠? 예, 패키지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할 거야 하는 투비가 있어요. 이거하고 갭 차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갭 분석이다. 여기서 갭 차이라는 거는 뭐와 뭐의 차이다? 투비하고 ERP 패키지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구축 단계나 구현 단계에서 하는 것들도 쫙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관련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수요 예측은 크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정량적인 방법은 시계열 분석과 인과모형 분석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예전에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때는 이게 정량적인 분석이냐 정성적인 방법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량적인 방법을 주고선 4개를 다 주고선 이게 인과모형 분석 방법이냐 시계열 분석 방법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로 또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구분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정교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여도 미래 수요에 대한 완벽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예,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종교를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른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표값 그리고 오차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그죠? IT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네.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그죠? 네. 자, 2번 보세요. 수요 예측 방법 중 정성적 방법에는 이동평균 지수평을 회귀 분석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전부 다 정성적인 게 아니죠? 예, 정성적인 게 아닙니다. 정량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하고 지수평할법 이 두 개는 시계열 분석 방법에 해당이 돼요. 회귀 분석 방법은 예, 인과모형 분석 방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정량적 방법이 시계열 분석과 인과모형 분석 방법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잘못 옳지 않은 건 이거네요. 그죠? 3번, 4번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영속성 있는 상품,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영속성 있는 상품은 많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속내를 좀처럼 잘 표현하시지 않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예,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보다? 예, 얼마 살지 않으신 젊은 친구들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속성 있는 상품들은 이 데이터의 어떤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추세, 경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가 뭔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기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뭐 내년도면 내년 1년, 뭐 다음 달이면 다음 달,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요, 모든 수요의 크기다. 이 말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효 수요만의 크기를 추정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유효 수요 플러스 잠재 수요. 이게 모든 수요예요. 그죠? 이 크기를 추정하는 거다. 추정할 때는 반드시 대표값과 오차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단가가 1,000원이랍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2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구해야 되냐? 변동비 비율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20%죠? 연간 고정비가 400만 원이랍니다.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BP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간 매출 수량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간 매출 수량이네요. 매출액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그죠? 변동비 비율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변동비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연간 매출액, 그죠? 목표 매출액, 그래서 고정비를 1 마이너스 변동비 비율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시에 목표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손익분기점 시에 매출 수량을 구해야 했어요. 그러면요, 이 분모가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400만 원을 1,000원에서 200원 뺀 800만 원으로 800원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8, 5, 40이니까 5,000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5,000개가 되겠네요. 이때 단위 환산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는 400만 원이고 밑에는 원이에요. 만원하고 원, 그래서 400 나누기 800 하면 2분의 1, 답이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단위가 아래에 맞춰줘야 되는 거는. 근데 이제 목표 매출액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뭐예요? 금액이지만 밑에는 무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1 마이너스 변동비 비율로 나눠주면 되지만 목표 매출액 수량할 때, 매출 수량할 때는 단위 환산 조심하셔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처 및 고객별로 판매 할당을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 시장 조사는 간접, 직접 조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시장 조사를 할 때 수요 예측을 해요. 모든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매 예측을 하고 판매 계획을 통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너 얼마 팔어? 너 얼마 팔어? 어느 지역 얼마 팔어? 어느 거래처에 얼마 팔어? 자, 이때 거래처 및 고객별로다가 할당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내 물건 많이 사가는 사람한테, 그죠? 많이 팔도록, 과거에 내 물건 많이 사갔으면 많이 팔도록 그 거래처 할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사가는 고객에게 많이 팔도록 할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준이 뭐예요? 과거에 얼마만큼 그 거래처나 고객한테 팔았느냐. 과거 판매액의 고려사항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주 실적 경향. 이 거래처, 이 고객이 점점 많이 더 사가네? 점점 줄어드네? 그거 고려해서 할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줄어드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이 팔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적게 팔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거래처별로다가 내가 관리를 하려면, 이 거래처의 어떤 목표 수주 점유율. 그죠? 최소한 저 업체는 내 매출액에서 얼마만큼은 내가 수주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 지표가. 이런 거 고려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거래처별, 고객별 내가 판매 할당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맞아요. 근데 교차 비율은요? 이거는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들? 고객별, 거래처별 할당이 아니고 제품별, 서비스별. 그죠? 그러니까 교차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차 비율은 상품 비율 곱하기 한 개 이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차 비율이 큰 게 잘 팔리고 이익도 많이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제품, 이익 많이 나는 제품 많이 팔아라. 그러니까 교차 비율 고려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또 그 제품 서비스가 과거의 어떤 판매 실적
그것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겠고, 그죠? 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품별 서비스별 할당할 때 고려사항 4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것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 교차비율 별도 문제 출제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8번 보세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의 구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의 종류가 여러분들 보기처럼 과점시장, 독점시장,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점시장은요. 여러분들 우리 지문에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동통신회사 또는 정의회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3, 4개 회사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뭐 20, 30%, 많게는 40%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점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소수의 생산자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비슷한 상품을, 그죠? 예. 이거 뭐예요? 이런 과점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뭐 이동통신이나 정의회사처럼 예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아 소수 생산자 비슷한 상품을 그래서 경쟁한데 또 자기들이 많이 나눠 갖겠네. 과점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독점은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 있죠? 이 전기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는요 한국전력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회사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독점이에요. 그죠? 하나의 기업이 한 상품을 또는 한 상품을 하나의 기업이 그게 키워드예요. 독점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완전 경쟁이나 누구나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돼.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는. 그죠? 네, 완전 경쟁 시장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우니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다수가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비슷한 동질, 똑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가 동질 같은 것을 같은 상품이 되겠죠. 갖고 경쟁을 하는데 자유롭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얘는요, 이 과점 시장은 소수 생산자지만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예요. 그리고 비슷한 상품이 아니라 유사한 상품이에요. 말이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병원, 미용실, 목욕탕 이런 예로다가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주어진다면 다수의 기업이 유사한 상품을 갖고 참여한다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키워드로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웬만하면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분석을 이용하여 우량거래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A그룹 고객군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 파레토 분석 또는 뭐 ABC 분석 그래요. 왜냐하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꼭 고객뿐만 아니라 내가 자재 관리를 한다. 그러면 A그룹의 자재, B그룹의 자재, C그룹의 자재. 왜 내가 관리하려는 그런 관리 대상들을 그룹을 나누느냐.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유한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까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효과가 많이 나는 곳에, 그죠?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내 역량을 집중 투자해야 될 거예요. 투입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현상 유지도 할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한다 그러면 올리는 거죠. 매출에 올려야 되는 거고 자재 관리를 한다. 그럼 자재 관리할 때 내가 관리 지표가 뭐겠어요? 재고 금액이 되겠죠.
이 재고 금액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막 줄이면 안 되겠죠. 어떤 전제하에 생산이나 판매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 유지할 수 있으면 아주 자재 관리, 재고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그룹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영업 관리가 고객이 A, B, C, D에서 J까지 한 10개 정도 되죠. 2, 4, 6, 8, 10개네요. 딱. 그죠? 10개입니다. 자,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50, 15, 15, 30에 8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억, 4억, 4억에 2억, 2억, 4개니까 20억. 그죠? 20억 정도 돼요. 그럼 전체 매출액이 100억이네요. 그럼 100억에 80대 20 법칙. 100억의 매출액의 80%는 얼마예요? 80억이죠? 그럼 80억을 사주는 기업이 어디예요? 이거네요. 얘들. 그죠? 예. 요 그룹, ABC 그룹. ABC 그룹이래요. 그죠? 예. 근데, 80대 20 법칙이라면서요. 매출액의 80%. 그러니까 80억은 맞는데, 고객 수로 보면은 이거는 30%잖아요. 이거는요, 딱 80대 20 맞지 않는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지표를 보더라도 A, B, C 세 그룹만 내가 집중 관리해도 내가 매출액의 80%는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G, H, I, J 같은 이런 고객을 여러분들의 역량을 똑같이 쏟아붓는다. 효과 있을까요? 얼마 안 늘어요. 그죠? 예. 유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답 같은 경우에는 A, B,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